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작자 미상의 석춘사라는 가사를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석춘사라는 게 이제 봄이란 뜻이고요. 석이라는 거는 뭐 애석하다, 뭐 안타깝다, 아쉽다, 뭐 이런 의미의 감정이 섞인 단어네요.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가는 봄, 지나가는 봄에 대한 아쉬움, 바로 이게 이제 석춘입니다. 석춘 아셨죠? 예, 이거에 대한 봄 풍경을 이제 화자가 발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화자가 봄이 지나는 것을 너무나 아쉬워하고 또 동산의 만발한 그 화려한 봄의 전경을 잘 드러냈거든요. 자, 한번 보실까요? 어화 아깝도다. 자, 영탄법이 처음부터 나왔죠? 예, 아깝다. 이게 바로 이제 애석하다라는 석자랑 연결하셔가지고 주된 뭐다? 예, 정서가 바로 확정적으로 제목에서 알려준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봄. 그것도 이제 봄. 그대로 제목이잖아요. 그죠? 이게 제목 그대로 해석이 됐기 때문에 전체 주제는 여기에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몸이 이렇게 그 분주하게 이렇게 지냈다는 거죠. 바쁘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이제 봄 가는 줄 몰랐다라는 거죠. 회상하는 거죠. 화자가 바쁘게 지내느라 봄이 가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한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휙 지나간 거예요. 봄이. 그렇죠? 그래서 서글퍼서 자 서글퍼서 창을 여니 화초가 이 꽃나무들이 어때요? 만발한 겁니다. 난만하다. 그러니까 활짝 피어서 굉장히 화려하게 지금 보인다는 거죠. 봄이 가는 것이 너무나 서글퍼서 창문을 열고 꽃과 풀이 흐드러지게 피어 만발해 있는 장면을 그대로 제시한 거고요. 화자의 어떤 서글픈 내면과 바깥의 전경이 어때요? 대비되죠. 그래서 아름다움과 서글픈 화자의 내면이 서로 대비된다는 것에 이제 중심을 잡으셔야 됩니다. 호련히 갑자기 일어서서 동산으로 돌아드니 자 이제 어때요? 안방에서 동산으로 지금 장소를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에 이동이 있다, 공간에 이동이 있다라는 측면 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실버들 가지 위에 이제 꾀꼬리 소리가 들려요. 이제 청각적인 소리 들리죠? 낭자하다, 왁작지껄하게 막 시끄럽다라는 그러한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실버들 가지 위에서 이제 막 꾀꼬리가 어때요? 정답고 경쾌하고 아주 그 봄의 소리를 잘 드러내는 그렇죠? 그러한 그 소리를 통해서 어때요? 봄의 생동감과 어떤 현장감, 아름다움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구슬발 수놓은 막에 제비소리 즐겁다. 자 여기서도 이제 제비소리 청각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봄의 모습을 청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감각적으로 잘 제시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구슬을 이제 구슬발이라는 구슬 깨워 만든 발이에요. 발. 그 다음에 수놓은 장막, 뭐 커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슬발은 이제 입구에서 이렇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발을 걸어놨잖아요. 여름, 봄 이때. 자, 이러한 발과 장막 사이로 들리는 제비 소리가 막 즐겁게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즐겁다라는 것은 제비 소리, 꾀꼬리 소리가 지금 즐겁게 들린다는 거죠. 그만큼 뭡니까? 봄이 아름답게 어떻습니까? 드러나 있다라는 것을 청각적인 심상을 통해서 또 시각적인 배경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어때요? 전달해 주는 겁니다. 아름다운 꽃 사이로 나비가 막 쌍쌍이 춤을 추는 거예요. 역동적이죠, 굉장히. 그렇죠? 그래서 화자의 외로움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부각이 되는 거죠. 화자는 굉장히 마음이 애석하고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지만 어때요? 이 봄의 자연은 굉장히 화려하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황조가 있죠. 펄펄 나는 저 꾀꼬리 암수서로 정답구나. 외로워라 이내 몸 하면서 나오죠. 그러한 그 시하고도 연결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적어봤습니다. 자, 아름답게 핀 꽃들 사이로 이제 나비들이 막 쌍쌍이 노는 거예요. 춤을 추듯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시각적인 심상을 통해서 화자의 고독과 외로움과 어때요? 상반되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감정의 대비, 그렇죠? 감정의 대조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황조가라는 작품 꼭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내신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만개한 모란꽃, 목단화라고 합니다. 아름다움을 예찬합니다. 예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자의 시선이 이제 모란꽃에 집중하는 그 많은 꽃줄 중에 이제 모란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고사도 나오고 비유를 통해서 이 모란꽃의 압도적이고 화려한 모습을 극찬합니다. 자, 보세요. 향기로는 목단화가 최고라는 거죠. 그죠? 꽃 중에 왕 모란꽃, 그죠? 목단화. 다만에 피었더니 자 관찰 대상인 모란꽃이 이제 등장하게 됐고요. 아침해가 떠오른다는 거. 아침해가 떠오르니까 더욱 더 어때요? 이
목단화가 어떻습니까? 더욱 곱게 잠겼다. 뭐뭐 하구나라는 감탄형 어미를 써서 영탄법을 지금 드러낸 겁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면서 비추니까 그 모란 꽃의 모습이 훨씬 더 어때요? 부각이 돼요. 어떻게? 곱고 참 아름답고 예쁘게 피었다라는 거죠. 달빛 아래 미인처럼, 그것도 이제 사람의 그 모습처럼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직유법을 써서 훨씬 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연연이라는 것은 아주 빛이 아주 엷고 산뜻하게, 마치 그 미인이 화장을 살짝 얹은, 그죠? 더욱 빛나게 만드는 그런 고운 빛깔이, 그죠? 시각적이죠. 벌써 여기서는 달빛 아래에 선 미인처럼 굉장히 부드러운 고운 꽃빛을 띠고 있는 그 모란 꽃을 예찬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서왕모에 반도하여 처사가에 운명하라. 자, 대꾸법을 썼죠. 대꾸법과 또 고사를 지금 인용해서 어떠한 내용을 강조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서왕모의 반도화라는 것은 이제 불로 장생한다는 전설의 과일이 이 반도화입니다. 그래서 천상의 아름다움과 신성함을 드러내고 있고요. 처사가라는 것은 이제 숨어 사는 선비예요. 그러니까 숨어 사는 선비들의, 숨어 사는 사람들의 어떤 정신 세계가 담겨 있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이 이제 처사가입니다. 운명화라는 거죠. 운명화라는 것은 이제 부귀공명보다는 어떻습니까? 자연의 순리이자 운명으로 겸허히 받아들이는, 그렇죠? 어떤 부귀영화는 삶의 무상감과 허망감을 준다 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요. 운명이라는 것은 자연의 순리를 따라가는 그러한 태도다. 운명적인 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숨어 사는 선비의 노래자 운명처럼 살아가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담겨 있는 거죠. 이 단어만 봐도, 그렇죠? 몰라도 됩니다만 이왕이면 다홍치 마라고 알아두면 훨씬 더 좋아 보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고사가 인용이 된 겁니다. 모란꽃의 아름다움을 서왕모의 복숭아꽃과 은과는 선비의 뜰에 핀 꽃. 자, 이게 꽃이에요. 이 꽃이고 이게 복숭아고, 아셨죠? 복숭아꽃, 그 다음에 뜰에 핀 꽃, 이렇게 해서 꽃이 두 개 나옵니다. 왜 그래요? 모란도 꽃이니까 꼭 모란에 이제 비유해야 되니까 꽃이 나오겠죠. 운명하여 반도하여. 그러니까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고사를 인용해서 복숭아처럼 아름답게 바라보면서 욕심을 버리고 어때요? 자연의 순리에 따르겠다라는 그런 운명론적인 태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인생을 초월하고 달관한 그런 이상향을 지향하는 그러한 화자의 태도가 이 단어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에 아셨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해석이 안 되더라도 이 부분에서 그냥 드러나기 때문에 모른다 그러면 시험에 나왔을 때는 그냥 생략하고 여기만 봐도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공부할 때만큼은 확실히 기억하셔서 다음에는 꼭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단어들은 고전에 아주 잘 나옵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자, 동풍은 이제 흔히 봄바람이라고 합니다. 춘풍에 휘날리니 꽃향내가 진동한다. 자, 우리 모라나의 그 모습이에요. 우리 후각, 그쵸? 그 다음에 시각, 그쵸? 진동한다. 널리 퍼진다는 거. 시각과 후각이 드러나면서 어떻습니까? 훨씬 더 감각적으로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봄바람이 불어서 꽃잎이 휘날리니 모란의 향기가 널리 퍼지고 있다. 그러니까 봄 향기가 진동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정 같은, 역시 이제 직유법을 썼습니다. 직유가 많이 나오네요. 이슬방울 거울같이, 역시 직유법, 그렇죠? 비쳤으니, 그러니까 수정처럼 맑은 이슬방울이 막 거울처럼 막 투명하고 빛나는 거죠. 꽃에 막 맺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모란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계속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청춘 미인들이 몸단장을 고르는지, 자,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마치 어떻습니까? 이 미인들이 이제 아름다운 여인들이 막 정성 들여서 화장하고 몸치장을 하고 또 예쁘게 보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으로 이제 빗댄 겁니다. 그래서 모란의 자태를 의인화해서 모란의 아름다운 모습을 어떻습니까? 잘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달 속의 고운 선녀 상명사에 올라가는 또 비유죠, 비유. 그러니까 이제 요 의미를 모른다 하더라도 요거와 맥락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선녀처럼 꾸몄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공부할 때만큼 정확히 우리 공부하자는 의미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의 자태가 마치 하늘에 있는 선녀, 그죠? 선녀, 산이죠, 상명산. 산에 내려앉은 것처럼 굉장히 신비롭고 눈부실 정도로 뭐 곱고 아름답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신비롭고 고운 자태의 모습,
또 그것이 바로 모란의 모습을 아름다운 선녀에까지 극찬해서 비유하는, 그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모라나에 대한 화자의 지대한 아름다움에 대한 예찬이 들어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고요. 자, 봄을 맞았어요. 이제 부귀함은 이를 두고 이름이라. 자, 봄을 맞이해가지고 부귀함을 뽐내는 것은 마치 이제 이 모란꽃을 두고 하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왕 중의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꽃의 왕, 그렇죠? 모란은 부귀화라는 전통적 상징성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굉장히 그 부티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모란, 그렇죠? 하늘거리는 저 기상은 꽃왕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바람에 막 이렇게 흔들거리는 걸 통해서 굉장히 당당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꽃 중에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화왕이라고 합니다. 화왕. 우리 가왕은 노래의 왕이잖아요. 화왕은 꽃 중에 왕, 꽃 중에 꽃, 즉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란을 화왕으로 극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궁중미인 삼천 중에 누가 아니 무색하랴. 이 무색하랴라는 것은 서리법을 써서 이 궁중미인 삼천 중이 있다 하더라도 이 꽃 중의 왕인 모란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그만큼 뭡니까? 모란의 절대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꽃 중에 꽃이다라는 거죠. 자, 시들어갈 꽃에 대한 안타까움이 또 나오네요. 그죠? 그리고 봄의 유한함을 탄식하는 장면이 나온다. 자, 아름다운 꽃도 결국 봄이 가면 어때요? 시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유한성에 대한 인식을 하는 거고요. 화자가 이로 인해서 애상감, 슬픔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자, 봄바람의 향기 따라 춤추는 나비런가. 자, 그러니까 이제 봄바람에 실려온 향기를 따라 춤추며 날아드는 나비와 같다라는 거죠. 봄바람에 실려온 향기를 따라 나비와 같다. 즉 봄 경치와 연분이니 나비야 갈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경치와 깊은 인연이 있으니까 나비에게 떠나지 말라고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마치 사람처럼. 그래서 봄이 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나비에 이제 투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꽃바람도 전에 온다. 봄 소식 물어보자. 그러니까 꽃향기를 실는 바람이 막 불어오니까 봄이 가는 소식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아마도 추측을 하죠. 봄 다 지나가면 이 꽃이 이울리라. 이울리라라는 것은 시들어 버릴 것이다라고 화자가 이제 한계를 인식하는 그런 장면인 거죠. 그래서 아마도 봄이 전부 가버리면 이 아름다운 꽃 모란도 어때요? 결국 시들어 버릴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움과 애상감이 이제 중요한 정서다라고 이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봄철 석달. 자, 봄철 석달은 반나마 지났으니. 자, 그쵸? 우리 그 삼춘 가절이라고 하잖아요. 삼춘 가절. 그래서 이미 절반 이상이 지나가 버려가지고 이 봄에 대한 시간의 경과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시장춘. 자, 사시장춘이라는 것은 항상 늘 봄처럼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여든 부정하죠. 어이 길이 영원토록 본단 말인가 하면서 서리법을 씀으로 인해서 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봄의 유한함에 대한 애틋한 한탄과 정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봄의 신조화로 때 길이 영원히 볼길 바이는 이제 고유어입니다. 전혀 부정부사어예요. 전혀 없다. 유한성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석춘, 우리 아쉬운 봄에 대한 정서가 여기서 어떻습니까? 심화가 되고 있다. 점층적인 정서의 심화를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에서는 이제 봄을 영원히 간직하기 위해 이제 화폭에 담아요. 그러니까 이제 봄이 지나가는 거니까 소멸의 그 대상이잖아요. 그 소멸을 갖다가 정지시키기 위한, 그렇죠? 그것이 바로 그림입니다. 그림. 자, 도답시다는 봄을 영원히 곁에 두고 즐기고 싶은 거예요. 이 화자는. 그래서 시들어가는 꽃을 그림으로 그려 감상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험에 보면은 이제 상춘곡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상춘곡 고려 그 가사 최초의 가사 정극인의 상춘곡이라고 있었거든요. 이 작품하고 혹시 곁들여서 같이 보신다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춘곡에서도 화자가 어떻습니까? 봄에 대해서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다 뭐 이런 아주 그 봄에 훅 빠진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런 작품과 같이 곁들여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정극인의 상춘곡 기회가 된다면 꼭 같이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한폭 편지지에 전생 마음 기록할 때, 그렇죠? 전생의 마음을 과거의 마음을 한폭 편지지에 이제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지에 봄을 아쉬워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상의 전환이라고 볼 수가 있죠. 풍경에서 이제 직접 그림 그리기로 이제 바꾼
된 거니까 여기서 시상이 전환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귀영화를 완연히 그려내니 모란 꽃이 이제 부귀영화의 상징이었다 그랬잖아요. 그 모습을 이제 종이 위에 뚜렷하고 아주 생생하게 완연히가 바로 이제 뚜렷하고 완전하게 그려내니 나 앉은 서안 책상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책상 위에 병풍처럼 둘러놓고 그죠? 옛날에는 이제 어떻습니까? 조선시대에는 병풍처럼 그림을 전부 병풍처럼 이제 어떻습니까? 둘러치고 보냈지 않습니까? 예, 사대부들. 자, 그러니까 병풍처럼 둘러 세웠다는 것은 항상 뭡니까? 보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림을 통해서 봄을 어때요? 곁에 두고 싶은 거거든요. 예. 자, 그래서 병풍을 마치 하나의 자연처럼 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 밖을 안 나서니 봄 석달이 한 가지라. 한 가지라는 것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문 밖으로 나가지 않고 두문불출하니까 방 안에만 있는 거죠. 그림 때문에 어때요? 밖에 외부와의 계절과 차단이 되겠죠. 그래서 봄철 내내 봄을 즐긴 것과 똑같은 그러한 환경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의 기능이 바로 뭐다? 봄의 영원성을 나에게 뭐한다? 주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비스듬히 누워서 꽃가지를 볼 것 같으면 그치? 병풍에 있는 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 봄철이 다 가도록 떠날 줄을 모르네. 자, 영탄법이 나왔죠. 영탄법. 그러면서 봄이 다 지나가도 마음은 봄이 떠난 것을 모를 정도로 그림 속 봄 경치에 심취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화자의 봄을 영원히 간직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잘 읽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그림으로도 다 담아낼 수 없는 것이 이제 임이 나왔어요. 이제 임, 우리 본격적으로 임이 나왔어요. 그에 대한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한계와 답답함이 이제 잘 드러나는데 한번 볼까요? 그리고 또 그림들 임 그리기가 어렵구나. 자, 영탄법을 써가지고 어떻습니까? 화자의 그 부재하는 임에 대한 어떻습니까?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잘 드러난 거죠. 그렇죠? 꽃은 아무리 그리고 또 그려도 다 그릴 수 있지만 정작 내가 보고 싶어하는 이 님에 대한 그림을 그리려는데 그 모습이 완전히 그려낼 수가 없는 그런 한계와 안타까움이 잘 드러난 거예요. 그만큼 이걸 통해서 뭘 드러낸 겁니까? 님에 대한 절실한 그리움이겠죠. 마음도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숭그리고 우뚝 앉아. 그러니까 내 마음도 나비가 돼서 그림 속에 살그머니 다가가 우뚝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감정이 이입이 된 거죠. 자, 그러면서 꽃이 앉는 봄 그림은 이 또한 소외로다. 꽃이 지지 않는 영원한 봄을 그린 그림이 또한 나의 시름과 감회를 달래주는 대상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 화자가. 그래서 영탄법이 또 나왔죠. 이런 거 뭐뭐로다 감탄형 어미를 통해서 영탄법을 드러낸 겁니다. 죄 아무리 잘 그린들 못 그릴 건 님이구나. 그렇죠? 한계가 님이죠. 여기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님이. 그래서 그림을 아무리 잘 그린다 해도 차마 그려낼 수 없는 것은 바로 님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님에 대한 강한 그리움과 그림을 그릴 수 없는 한계를 갖다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잘 그리는 모연수는 왕서군의 원수됐다. 자, 또 인용이 나왔네. 고사가 인용이 됐습니다. 이 모연수는 이제 화가예요, 화가. 그래서 중국 4대 미녀 중 한 명이 이제 왕서군인데 그 중에 초상화를 이제 그리게 됐는데 뇌물을 받지 못했어요. 왕서군의 뇌물을. 그래서 앙심을 품고 일부러 굉장히 못생기게 그렸어요. 그게 바로 이 모연수 궁중 화가거든요. 그래서 이 화가와 원수가 된 거죠. 원수, 그렇죠? 그래서 결국 절세미인인 왕소군이 어떻게 됐어요? 너무나 못생기게 그려지면서 흉노로 이제 어떻습니까? 받쳐지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나와요. 임금이 미녀였으면 안 보냈을 텐데 추녀니까 그냥 흉노족에게 바쳐라 해가지고 곡물로 바치는 바람에 이 두 사람은 원수지간이 된 겁니다. 자, 천고의 남은 하늘 통곡 중에 논했거늘. 그렇죠? 왕소군 이제 오랜 세월 동안 한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를 제대로 그렸으면 절대 흉노족으로 팔려가지 않았을 텐데 하는 탄식이 잘 드러난 겁니다. 그리긴들 어이하고 생각인들 어이하리. 대꾸법과 서리법이 잘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모연수의 고사처럼 님의 진정한 모습을 그림으로 다 그려낼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상상으로 온전히 떠올리기도 힘든 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애상적으로 잘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화자의 답답한 심정이 잘 드러났습니다. 어이하리라는 이 서리법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화자의 답답한 심정을 잘 이해하시는 게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에서 이제 그림에 투영된 깊은 상사라는 건 우리 상사병 있잖아요. 대상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되는 거. 인과의 재해를 소망하는 것이 직접적인
소망의 대상이 되는 거죠. 님의 죄가. 이제 수심으로 붓을 잡고 한숨으로 채색하니. 아, 대단하네요, 표현이. 대꾸법이죠. 그러면서 근심으로 붓을 잡고, 그죠? 한숨으로 그림의 색을 칠한대요. 대단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추상적인 감정이잖아요. 이 수심은 보이지 않잖아요, 한숨도. 그렇지만 이런 시각적인 행동을 통해서 어땠습니까? 눈에 보이겠죠. 이런 것을 이제 구체화, 형상화라고 합니다. 자, 구체적이지 않은 것을 구체적으로 변화시켰으니까 구체화, 형상이 보이지 않는 것을 형상으로 드러냈으니까 형상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용어들도 가볍게 외우지 마시고 단어 그 자체를 보면 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님의 모양 그려지고 내 모양 그려지네. 그렇죠? 전부 대꾸법이 쓰여 있잖아요. 이런 것들. 붓을 움직인 대로 그리고 님의 모습이 막 그려지는 거예요. 동시에 어떻습니까? 수심에 찬 나의 모습도 화폭에 담긴다. 그러니까 님의 모습, 나의 모습이 대응되면서 훨씬 더 님에 대한 그리움이 잘 드러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영탄법 같은 것도 정리를 해놨으니까 꼭 보시고요. 그래서 임없이 그린 그림, 긴 상사, 그냥 상사가 아니라 길다. 그러니까 그리움을 간절하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리니, 그쵸? 긴 상사만 그렸구나. 그러면서 한계를 드러난 거죠. 기나긴 그리움, 즉 절실한 그리움을 길다라는 공간적인 거리감으로 감정의 깊이를 드러낸 겁니다. 아셨죠? 이 붓도 원수처럼 그림도 명수로다. 자, 이 말은 뭡니까? 마음대로 임을 그려내지 못하는 이 붓이 원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그리움도 마음을 잘 담아내지 못하는, 그쵸? 그 그림 솜씨는 뛰어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 상사의 마음을 담아낸 그림 솜씨는 뛰어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정이 교차하는 거죠. 애정, 사랑과 증오가 동시에 교차하는, 붓이 원수처럼 느껴지고 그림은 또 명수로다. 그렇죠? 솜씨는 뛰어난데 또 완전한 님을 그려내지 못한 이 붓이 또 원수 같다라는 것은 결국은 애정이 교차하는 복잡한 심리가 담겨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던 이내 그림 언제나 다 끝내서 끝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계속 완성할 수 있는 어떤 기약이 이제 없는 거죠. 화장금금의 그림처럼 마주 앉아. 화장금금이라는 건요, 꽃처럼 아름다운 휘장과 비단 이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처럼 마주 앉아. 그러니까 훗날 꽃처럼 화려한 휘장과 비단 이불이 있는 방에서, 그죠? 아름다운 방이죠. 님과 그림처럼, 그림처럼 긍정적인 거예요. 아름답게 단란하게 앉아서, 그쵸? 님과의 만남을 오손도손 정답게 마주하고 싶은 화자의 간절한 소망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마주 앉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쵸? 그림 속에서 긴 상사와 태우던 내 간장, 애간장이라고 하잖아요. 나의 애 타는 마음. 그림 속에 담긴 그 길고 긴 그림과 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애태우던 나의 간절한 마음이 목적의 대상이 됐네요. 그래서 봄날의 빙설처럼, 자, 빙설, 얼음과 눈처럼, 그렇죠? 다 쓸어볼 거나. 자, 봄날은 어떻습니까? 그 겨울철의 어떤 그 빙설, 어두운 이런 빙설들을 봄철의 따뜻한 햇살로 녹여내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마음을 어떻다? 다 날려버리고 싶은 거예요. 녹여 없애버리고 완전히 말끔하게 정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상사의 고통 해소에 대한 화자의 어떤 소망과 다짐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 마지막 요 부분은 이제 시험에 반드시 출제가 될 겁니다. 출제가 된다면 이 작품이 꼭 정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황제인 시조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허리를 베어내요. 그죠? 동짓달 기나긴 밤, 굉장히 그 길고 어두운 밤 아니에요? 님을 그리기에 가장 절실한 밤이죠. 한 허리를 베어내요. 이 밤을 우리 수량화할 수 없는 이 밤을 허리를 벤다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시켜서, 그렇죠? 춘풍 이불, 자, 춘풍 나왔죠?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 그 이불 아래에서 서리서리 넣었다가 뭐를요? 동짓달 기나긴 밤을 절단을 해가지고 이불 아래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 넣어놨다가 어때요? 보관을 한 거죠. 우리 그 냉장고에 넣어놓듯이, 창고에 넣어놓듯이, 자, 이부자리에 넣어놓듯이 어론님, 사랑하는 사람, 정든님, 그리운님이 되겠죠. 오신 날 밤이어도. 그러니까 요것과 어때요? 아주 그 대응이 잘 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비구비, 서리서리 구비구비, 음성상징어가 드러나면서 고유의
쓰임으로 인해서 훨씬 더 어떻습니까? 예,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작품이라고 보습니다. 펼이라 다짐이죠. 요 다짐, 일치하잖아요. 이러한 다짐들이 요 작품과 이 화자의 마음이 서로 일치한다. 그래서 표현상 특징과 내용상 특징을 서로 대비하면서 보시면 훨씬 더 입체감 있게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꼭 중요한 작품이니까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핵심 정리 마지막 할까요? 가는 봄에 대한 아쉬움, 석춘이죠. 부지아님 요 두 개, 석춘과 상사 이 두 가지 남다. 하나, 둘, 이 두 가지로 구분하셔서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고1 문학 6개의 작품 전체를 핵심 정리본과 또 OX형 100문제, 자, 600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객관식 25문제 가지고 총 750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푸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설명되지 않은 부분들이 이제 문제화돼서 하나하나 보게 되면은요, 훨씬 더 공부가 깊어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해설은 굉장히 많이 자세히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작품 하나하나 해설을 보시면 완벽한 내신 대비의 어떤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꼭 구매를 하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